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저희가 이제 벌써 오늘이 10회째 녹화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과 뭐 녹화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제작진에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부님들이셔서 그런지 뭐 이렇게 싫다라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다고. 뭐 드실래요? 뭐 음식 좋아하는 거 싫으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뭐 싫어요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러신 건지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 솔직하게 지금까지 녹화하면서 나 뭐 밥 싫었고 우리 녹화 뭐 싫었고 이런 걸 고백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싫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싫은 거 없습니까? 네, 좋아요. 아, 진짜요? 너무너무 김정한 좋아요. 신부도? 아니, 저는 뭐 메뉴 사실 선정도 사실은 다 같이 가는 거니까 네. 같이 먹고, 그리고 또 뭐 못 먹을 음식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너무 좋아서 간 거는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좋은 데 가자고 하기에는 또 뭐 돈을 또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도 뭐 저는 다 좋아요. 혹시 오이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오이는 좋아하는데. 오이 싫어하시는 분? 오이는 좋아요. 김상훈 신부님 왠지 손이 올라갈랑 말랑. 아, 저는 안 먹는 거 없어요. 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인터넷 SNS에 오실모라고 오이를 싫어하는 모임 카페가 생겼대요. 근데 이 페이지 열리자마자 이틀 만에 5만여 명이 팔로우를 했다는 거예요. 오이 알러지가 있는 거 아니야? 오이가 의외로 알러지가 많아요. 오이 알러지인지 오이 냄새 싫어하는 냄새를 싫어해요. 냄새 때문에 냄새를 오이 싫어해요. 약간 비린내 같은 게 그거 싫어하는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오이가 아니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에서 드러나요. 싫어하는 거 완전 드러나. 이 사람들아 좀 알아들으라고. 뭐 이런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옛날 사람들 말로 싫으면 시집가라는 말이 있긴 했습니다. 진짜 옛날 옛날 가라붙여서 사람들 해봤어요. 말로 가라붙여서. 시집 가세요. 이런 말이 있긴 보자 하니까 했는데, 보자기를 보이니? 야, 근데 이제 진짜 너무 60, 70대를 노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이거 특집으로 한번 아재 특집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아재 특집. 그 나누고의 주제가 바로 당신의 싫음을 존중합니다. 실존주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어느 광고에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말 나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의견이 다를 때 내가 뭐가 싫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했는데 왜 그런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쟤는 정말 까탈 싫어. 아우, 쟤 혼자 유난이야. 그래서 좀 싫어하는 분위기, 그런 거 겪어보신 적 없어요? 많이 겪었죠. 아, 역시. 네. 네. 아,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한 건데 음. 까탈스럽다, 까칠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그러면 좀 사람이 기가 죽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건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싫음을 표현하는 거는 괜찮은 건데, 네. 그리고 자기의 좋고 나쁨을 알아야 우리가 또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싫다라는 얘기가 누군가에 대한 공격이 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쪽으로 많이 돼서기 좀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표현의 차이죠. 어릴 때 저는 집에서 사실 편식을 엄청 했어요. 고기를 안 먹어서 고기. 그래서 키가 안 자라신 거예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달걀, 우유, 여기 나는 비린내 네. 이걸 못 견뎌했어요. 그래서 저 부모님의 증언에 의하면 어릴 때 저 밥 먹일 때는 동치미 국물에 밥만 말아 먹여야지 얘가 먹었지. 그 되게 싫어했대요. 음식에서 나는 향을 갖다가 그 비위가 약하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싫다고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식사 시간이 사실 거의 악몽이었죠, 어릴 때부터. 근데 나중에 자라면서 이제 이 편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고맙게도 술을 배우면서. 제가 술에 약하긴 하지만
술안주거리로 나오는 것들이 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어서 술을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안주거리로 나오는 게 달걀과 우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곱창 뭐 이런 거. 아. 결국 그런 거를 술로 극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지금은 삼겹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면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이제 차려주신 걸 편식을 하셨는데 되게 싫어했죠. 부모님이 나를 그런 나를 싫어하셨어요. 싫다고 하는 걸 분명히 표현하셨고 그 부모님은 그거를 억지로 하진 않으셨어요? 억지로 그 먹이려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본인 안 굉장히 괴로워했죠. 저는 안 먹으려고 그러고. 부모님들 특징이 안 먹는 거 있으면 갈아가지고 티 안 나게 그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모양 만들어가지고. 아까 오이 얘기했을 때 생각나는 야채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오늘 그 시연 씨가 혹시 당근? 저 색깔을 입고 오셨는데 저 굉장히 사실은 트라우마 있는 색깔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토마토? 진짜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 영양 생각해가지고 맞아, 당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는 절대 야채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채를 그 해당되는 날에 그렇게 먹어야 되는 어떤 구성 요소 중에 유난히 당근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신부님은 그래도 당당히 말씀하셨고 부모님은 억지로는 안 먹이셨다. 저희는 좀 무서웠어요. 네, 그걸 먹어야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뒤로 넣는 거죠. 특히 당근만 빼가지고 넣기가 또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옆집 담으로 해서 다 이렇게 제가 던졌던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처리를 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옆집에 계신 아주머니가 당근만 날라오는 게 당근만. 근데 난 그 아주머니가 사실은 정말 인간적이고 옆집 아줌마하고 오래 같이 살았는데도 그거를 저희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고 할머니가 엄마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저를 생각해서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 당근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가혹하셨죠 사실은. 벌로서. 거기 던진 만큼. 근데 저는 옆자 있죠. 옆집 싫어하고 여기다가 아줌마 붙으면 제일 좀 뭐가 좀 옆집 안 좋아요. 아줌마 싫어하고. 옆집 아줌마 안 좋아요. 김상우 신부님은 뭐 음식 안 먹어서 그럴 그렇겠죠. 일은 없었을 것 저는 같아요. 그 네. 성장 과정에서 네. 없어서. 저는 성장 고백기예요, 저희 오늘? 네. 형제가 6명이서 같이 자랐어요. 또 뭐 집안 사정은 또 프라이빗한 거. 누나가 셋 있고. 누나 셋 있고 저 넷 그리고 작은 집 사촌들 둘을 저희 어머니가 키우셔서 네. 애들만 6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들 나이가 한 뭐 2살, 3살. 비슷하게. 그러니까 네, 쫙 있는 거예요. 6명이니까. 그러니까 도시락만 해도 엄청 싸셨죠, 어머니가. 그쵸. 그러니까 식사 때 반찬 투정? 상상도 못 해요. 먹기 바빠. 하나 더 먹어보겠다고? 아유, 배부른 소리죠. 무슨 반찬 투정을 해. 밥 뭐 한 숟가락 먹었으면 네. 천주께 감사죠, 진짜.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렇군요. 편식이 없어요, 그래서. 네. 잘 먹고 자라면 또 저렇게 되는. 네, 그렇군요. 전혀 편식 안 하고요. 그냥 다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어렸을 때는 저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었는데 뭐 편식까지는 아니었어도 신학교 들어오고 나서 그 처음에 입학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본당에 가면 집에 초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입학했을 때 신부님이 그때 영성지도 신부님이었던 것 같은데 사제는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어야 된다. 가리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또 모범생 스타일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아 그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도가 있던 거를 그냥 다 난 무조건 다 잘 먹어야 된다.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어느 날 본당에 가서 신부님 뭐 좋아하세요? 이랬더니 전 다 좋아해요. 다 잘 먹어요. 이랬더니 결국 그거는 아무것도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한 10여 년을 지내다 보니까 진짜 좋아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색깔 없는 사람이. 그래도 뭐 다 잘 드시는 거죠. 네, 다 잘 먹습니다. 먹는 그리고 건 사제는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돼 할 때도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죠. 아니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뭐 그건 좀 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라고까지 얘기해도 나 그거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을 하는 사람이 좀 약간 뭐 네 가지 없어 보일까 봐 그런 느낌들도 있어서 정말 싫다라는 표현을 좀 저희가 조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정말 과감하게 나는 목소리를 내서 나는 뭐가 싫어요
라고 나도 뭐 SNS에 다이어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2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를 한다면 나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는 게 있으시다면 저는 단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단 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결정이 그 건강에도 안 좋다며요. 그거 단 거. 우리 맨날 단 거 먹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신부님 단 거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두 개는 괜찮은데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단 거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단 거 싫어요. 네, 단 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단실모. 저는 자연식하고 건강한 음식 싫어요. 아 저염 씨가 건강. 의외로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 제 이상향은 기사 식당이에요. 나는 아침 미사 싫어. 아실모. 아침 이슬? 아침 미사. 미사 아시죠? 아침 미사를 싫어하는 분. 싫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침 미사를 해야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천상 수도의 사전에. 교구사지 안 드시길 잘하셨네. 신부님은 뭐 싫어하는 먹는 모임, 그런 건 없는데요. 다른 거로 싫어하는 모임을 이런 거 만든다면. 모임을 만든다면 네. 강요하는 거, 그냥 내 주장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 근데 나 그런 게- 최강희 신부님 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어떤 네. 특별한 게 아니지만 저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누가 나한테 강요하는 거 특히 그분 되게 선인데 음식점을 갔는데 정말 그 친한 동창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내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회를 대접하는데 왜 잘 못 먹냐고 이런 얘기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죠. 날 생각해 주는구나 음식 권하는 건데 저는 그게 딱 막혀요. 네. 왜 강요하지? 그게 이제 좀 약한 거죠. 이 심리 상태가. 강요가 뭐 이걸 혹시 이렇게 모임을 네. 만든다 그러면 에고이즘에 대한 반대, 나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거는 좀 많이 싫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왜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게 있으면 선후배들이 다 같이 가서 뭐 직장에서도 뭐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회식이라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그 분위기보다는 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식을 할 수 없어. 뭐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야 돼? 난 그게 싫어라고 해서 다 개인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아예 회식 자리를 자체를 갖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도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 신입생 환영회가 가장 괴로웠는데 그 이후에는 친구들이 좋은 사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적당히 정말 적당한 한도에서 술도 마시고 또 모임을 꼭 술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러 간다거나 하는 분위기도 좀 형성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훨씬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보는 입장이고 학생들도 무조건 다 싫다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필요에 따라서 다 만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들이 그 어느 후배에게 술 사주고 싶어서 야 누구누구야 뭐 술 먹자 했는데 싫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후배가 얘기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신부님. 근데 그런 후배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술을 못 먹는지 먹는지를 또 알고 그리고서는 보통 약속을 잡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를 좀 안다는 전제하에 약속을 잡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낯선 사람한테 술 먹으러 갑시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요즘 들어서. 젊은 세대들은 우리보다는 그 아무래도 좀 거절을 예. 하는 게 쉬운 세대라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네. 선배가 술 사줄게. 그 접근법부터 벌써 그 선배의 고압적인 자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그런 술자리, 뭐 저도 사실 회식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가기 싫어요. 첫번 주가 그랬다면 아유 술자리 분위기 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근데 벌써 이 선배 후배들 사이에서 공통된 동의가 돼서 제 후배가 술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카페 가서 먹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디저트를 좋아하는지 뭐 그거에 대한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을 먹든 뭐라든지 정하는 거지. 야 형이 술 사줄게. 이거 벌써 여러 질문을 생략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저는 후배한테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아주 중립적으로 밥 한 끼 먹자. 먹을래? 그러면 그치, 그 정도는 부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밥을 시켜놓고 뭐 술 한 잔 하겠다 그러면은 술을 같이 나눠 먹는 거고 아니면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기서 밥이란 식사를 얘기하는 식사죠, 거죠. 식사. 빵과 밥이랑
대비되는 관계가 아니라 강요같이 느껴져.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말고. 뭐 어느 후배에게 뭐 야 뭐 하려고 뭐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끼 했더니 먹자. 아 오늘은 제가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선배님. 그러면 또 그래 그럼 다음에 하자.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했을 때 아 제가 오늘은 여자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요. 뭐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먹자. 근데 한 3번 정도 계속 싫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번 정도. 보통 그럼 알아들었지. 근데 사실 저도 뭐 그 밥을 한번 먹자거나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그 신자이든 뭐 같은 동료 사제이든 근데 이렇게 힘들 때는 뭐 사실은 싫다는 얘기를 잘 거기서는 사실은 관계성 때문에 대놓고는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약속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땐 정중하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조금 그 단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 최근에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예멘 난민 문제 때문에 뭐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런 뭐 혐오 논란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 없죠. 받아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그 우리도 사실 핍박받았던 때가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뭐 간도나 이런 데서 이래 또 피해 가셔가지고 거기서 마을도 일구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인데 전쟁 때문에 몸둘 곳이 없어가지고 쓸려가지고 밀리고 밀려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왜 우리랑 같이 못 산다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들과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좀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사실 현명한 대안들을 갖다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오시다는 좀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른 분들은요?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게 꼭 뭐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우리도 엄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받고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케어하고 또 이렇게 돌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좀 발전하게끔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좀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언론도 그렇고 저희들의 어떤 그런 의식 같은 것이 보면은 몰고 가는 게 뭐 아예 반대 아니면은 또 그 반대를 위한 또 반대 이런 어떤 장이 돼 버리니까 혼란이 좀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은 것도 서로의 어떤 그런 좋은 절차들이 있으면 싫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게 혐오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혐오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혐오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제일 기본 바닥이 내가 불편한 게 싫다, 내가 피해보는 게 싫다가 혐오로 가는 것 같아서. 근데 교황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난민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공론화나 아니면 그런 교육이나 의식들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직접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게 양극단에서의 요소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그 간극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공론화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원래 오늘은 저희가 반반 토론이 나가는 날인데요. 지난주 TMI에 대해서 너무나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특별히 TMI 2편, 광희 투어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가 할 얘기가 많네요. 로마가 할 얘기가 많아요. 네, 로마. 로마. 네, 지난주 저희가 4대 성당까지 했는데 예. 오늘은 로마 어디로 갈까요? 네. 로마 이제 성당 투어를 좀 해보죠. 로마 성당이 모두 몇 개예요? 로마의 성당이 제가 전에 한번 그 교구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정확히 기억나는데 600개인가 700개인가 그렇게 되네요. 600개인가 700개인가 근데 서울에는요? 서울에 한 230개 정도 되죠. 그러면 3배 정도 되는 거네요. 더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만 그 정도가 되고 네. 뭐 제가 살던 그 로마 있는 그 수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당 앞에 조그만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을 마주보고 성당이 3개가 더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안에 그러니까 각 성당을 가면 사람이 별로 없는데 성당마다는 사람이 또 그 정도씩은 다 있는 거죠.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 자기 본당 묻고 그런 거 보통 없고? 근데 이제 수도원 성당들이 로마에 많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600, 700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로마 전체 시에 있는 거고 오늘 저희가 바라보게 될 이 네. 로마 투어의 로마에 있는 성당들은 바로 로마 구시가지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옛 로마 안에 있는 그 성당들 몇 군데를 좀 돌아다니고자 합니다. 그럼 옛 로마라고 하면 지금 로마보다 이렇게 좀 넓어지는 건가요? 옛 로마가 더 작죠. 옛 로마가 더 그러니까 작고 보통 안으로. 저희가 로마에 방문을 하면 네. 머무는 데들 뭐 보통 테르미니 역에 이제 도착을 하셔서 네. 그다음에 뭐 바티칸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그 지역 안에 해당되는 게 보통 이제 로마 구시가지 성벽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성당들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시간이 또 부족해서 네. 몇 군데만 엑기스. 엑기스만. 그러니까 네. 서론이 또 길어요. 이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할 말이 많거든요, 이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광희스 초이스로 네. 들어가시죠. 오늘 저희가 지난 주에 그 라테란 대성당 얘기를 했었잖아요. 라테란. 네네. 바로 길을 건너면 우리 거룩한 십자가의 성당이 있어요. 예, 요 성당에 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그 성당이에요. 성계단 성당. 예, 성계단 성당이라고도 네.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네. 헬레나 성녀가 통째로 뛰어와서 로마에 모셔다 놨습니다. 이게 326년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면 이 계단의 그 대리석에 나무로 이제 대리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씌워놨고 거기를 한 계단 한 계단 이제 올라가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네.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 위를 딱 올라가면 그 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다 했구나 그러면 안에 유리가 있고 하나 이렇게 뭐 예수님의 부조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여러분들 혹시 그 로렌초 성인 들어보셨나요? 네. 라우렌시오. 라우렌시오. 그렇죠. 라우렌시오. 라우렌시오 성인에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화영 화형 당하셨죠. 저거 이렇게 뭐지 이렇게 불판 구이 불칸구이요? 성인을 불판구이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뭐 말하는데 예, 사연의 프랑스 그- 출신들은 방해돌이야. 그 라우렌시오 성인이 사실은 로마의 12부제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제 라우렌시오 중에 한 분이시고 사실은 부제가 예전에 그 했었던 역할은 교회 재산 관리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서 먼저 순교를 하시고 순교하시면서 3일 후에 내가 같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라우렌시오 부제에게 이제 예언을 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라우렌시오 성인이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재산을 나눠주고 이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걸 안 로마의 집정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의 재산을 내놔라. 나한테 다 내놔라. 네. 그랬더니 그러면 3일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교회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줬거든요. 집정관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불에다가 태워서 화형을 시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가서 다 올라가면 올라가면 거기에 거기에 그 로렌초. 로렌초 성인이 화형을 당했던 이 불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여기서 이제 굳이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십자가의 저 거룩한 계단 성당들을 네. 많이 가세요. 그래도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근데 이제 그렇게 가고 그냥 봐서도 그냥 안에 뭐가 있구나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라우렌시오 성인의 순교가 그 안에 순교했던 그 석쇠 네. 판 아, 선교했던 하여튼 판, 네, 선교하셨던 그 순교하셨던 네, 순교하셨던 그 성인께서 누워 계셨던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게 화형 도구인 거예요. 화형 도구 같은데 근데 제 기억에는 신부님 네. 그때 제가 갔을 때 대리석이었고 네.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올라갔죠. 그때 무릎 안 좋았는데도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 유리로 돼가지고 네. 그게 있고 네. 믿거나 말거나였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횡축 네. 나무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거긴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의 횡축이라고 하면 십자가 십자가에 십자가의 그것도 가로축. 있었던 것 같고 십자가의 가로축이 아예 이렇게 있었나요? 십자가 나무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 나무.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성당으로 또 한 번 또 가. 다른 다른 성당이에요? 다른 성당. 거기서 쭉 그대로 길 따라서 직진을 하시면 네. 거룩한 십자가의 성당이 또 있어요. 십자가의 성당. 아. 이게 뭐 이태리로 산타크로스인 제루살렘에 이래서 네. 예루살렘의 거룩한 십자가 성당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네. 요 성당을 또 방문하시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나무에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이 있고 아, 못까지. 그 다음에 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명패가 3가지로 적혀져 있었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 십자가 명패가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적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담겨진 또 하나는 토마스 사도의 손가락이 네, 손가락. 요마디고 그 성당 기억나요. 예. 같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게 같이 한 곳에 이렇게. 네. 예, 그게 한 곳에 모여져 아, 있습니다. 그럼 이 손가락이 실제 손가락입니까? 네. 그거를 토마스 사도 가지고 성인의 왔다고. 유해. 예. 그래서 요거의 또 유래가 또 재밌는 게 이제 사실 이건 헬레나 성녀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헬레나 성녀가 갖고 오는데 그래서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기간 산업처럼 이 성지의 다시 복원 그리고 유지 그다음에 그 여러 요소들을 로마로 다시 갖고 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갖고 온 십자가들이 또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다. 진짜냐? 진품이냐 저게 가품이냐를 예, 가려는 이게 게 이제 또 어려움이 생기게 진품 되죠. 명품 그래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또 어떻게 가리겠어요? 그 성당의 입구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헬레나 성녀가 십자가들을 찾는 그 그림도 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헬레나 성녀가 십자가 진품을 찾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로마의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십자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십자가를 진품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 테스트를 한 겁니까? 네. 여러 가지 그 십자가들이 왔을 때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정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기 네. 때문에 이게 진품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로마의 대단한 거룩 성녀네요. 네. 그분이. 거룩한 십자가의 성당까지 갔습니다. 한강. 그 다음에 이제 성당문을 딱 밖으로 나서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오른쪽, 왼쪽, 직진? 이제 거기서는 이제 트램을 타고 다시 좀 시내로 좀 들어가 볼까 네, 시내로 합니다. 들어갑니다. 네. 이제 요번에는 뭐 여러 성당들이 있지만 뭐 한정된 시간 안에 좀 줄여야 되니까 네. 모세 성당을 좀 가봤어요. 아, 모세 성당이요? 네. 모세 성당. 네, 모세 모세. 성당 기억나요. 가봤어요? 쉽게 있어요? 쉽게? 쉽게 네. 쉽게가 있진 않죠. 아, 달려 네. 있잖아. 뿔 달려 있죠 모세. 모세는 뿔 달려 있고. 네. 뿔 달린 모세가 이게 누가 또 이게 조각이 그 성당 안에 이제 조각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조각한 걸까요? 미켈란젤로. 그렇죠. 역시 우리 시민님들 훌륭하셔요. 네. 다 아는 건데 뭐 이거 그렇게 크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리액션이 있어야 제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방송에 좀 함께 참여를 해주세요. 방송이신데. 방청인으로. 보통 이제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사람들이 보고 이러고 갑니다. 혹시 다음번에 여러분들 가신다면 오른쪽 뺨을 좀 한번 주목해서 모세? 봐주시면 아, 모세 오른쪽 뼈. 뺨. 모세의 오른쪽 뺨을 보면요. 네. 오른쪽 뺨이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고 보면 조금 이상해요. 이 뺨 요 뭐라 그러죠 여기를? 광대뼈. 네, 광대뼈 있는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오른쪽만? 네, 오른쪽만. 아하.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구하나선데 이거? 아닌가? 옛날 사람. 어피들이 왜 이렇게 옛날 사람? 어피가 너무 옛날 사람.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당대의 예술가가 되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미술가면 미술가, 조각가면 조각가,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대의 예술가가 되려 그러면 3가지를 잘해야 예술가가 될 수 있어요. 미술, 조각. 조각. 회화, 조각. 조각. 회화, 조각. 조각. 회화 조각. 조각. 건축. 의리. 과학. 과학이 의학인가 의학? 당대의 예술가로서 인정받으려면 회화, 조각, 건축. 회화, 조각, 건축. 제가 맞췄어. 네. 과학이라며. 아니, 이게 다 종교적인 딩동댕 거랑 나가는 연결되는 거죠.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성화, 종교적인 조각, 그다음에 성당, 건축. 건축 맞네.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산업의 이제 기축을 이루고 있었던 네네.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3가지를 다 잘하지 못하니까 수학도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건축을 하려면. 그렇죠. 네. 네. 기하학이나 이 모든 부분이 다 돼야 진정한 예술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미켈란젤로는 뭘 가장 자신 있고 잘했을까요? 조각. 조각. 네.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로마의 르네상스 시대에 제일 처음 널리 알렸던 게 바로 조각입니다. 그 첫 작품이 피에타. 그렇죠. 예.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편에 있는 피에타상이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로마 예술계에 이제 처음으로 알렸던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이 딱 있으면 이렇게 막 밑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작품이 딱 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진짜
조각에 있어서는 정말 천재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뭐 밑그림 없이 그냥 네. 잡고 그냥 조각을 하신대요. 예. 그래서 이 모세상이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있어서의 천재성을 또 드러내주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을 한 거예요. 모세를 딱 그리면서 막 하다가.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그 이제 코도 그리고 얼굴도 다 이렇게 조각을 하다가 갑자기 모세를 처음에 정면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답니다. 얼굴을 돌리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정면에서 측면으로 돌려요. 그래서 오른쪽 뺨이 돼 있는 부분이 사실 원래 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이렇게 조금 보시면 그 티가 나요. 그냥 보면 잘 티가 나지 않고. 아, 이게 머리를 이렇게 꺾어버린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돌리게끔 해서 이제 그러니까 조각을 하다가 그 얘기는 가면 이렇게 설명서에 쓰여 있나요? 아니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건가요? 동네 사람은 아니고 제 또 아직까지 유학하고 있는 동창이 전공이 그쪽이라 계속 귀동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갈 때마다 오 이러고서 저도 듣고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뭔가 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 술래객들은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행사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씩 여기. 보면 네. 미켈란젤로가 제일 자신 없고 끝까지 하기 싫어하고 웬만하면 피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회화. 회화입니다. 그분이 이게 목이 안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이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시스템 성당. 성당에 그거 하다가 목 디스크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켈란젤로의 정말 제일 명작 그럼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그렇죠. 그 프레스코화를 이렇게 그리면서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래서 그 전에 회화를 거의 그리지 않고 그리려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교황님이 막 억지로 불러 앉혔을 때도 도망가기도 하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예를 들면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문화생들을 둡니다. 그 조각가들도 베르니니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람들을 문화생으로 두고 그들에게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때의 형태들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림의 색깔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주면서 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수많은 문화생들이 그 작업들을 하고 자기가 마지막 이런 손을 봐주는데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최소한의 거의 혼자 다 합니다. 혼자 다 있군요. 그러니까 시스티나 성당은 제가 보기엔 자신의 마지막 유작처럼 한 거고 정말 하기 싫었지만 자신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이게 프레스코화라는 거는 한 번에 그려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천정화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네. 천정화를 이렇게 네. 바닥에서 그려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저 거기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채로 그리게 되는데 이게 그것도 물감이 안 떨어지는 물감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레스코는 물감을 네. 쓰지 않고요. 이제 네. 마지막에 그 계란 흰자하고 이걸 마르기 전에 한 번에 다 그려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유화는 한 100년 정도에서 뭐 200년까지도 이렇게 봅니다만 프레스코화가 이제 1000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수정하지 않고 한 번에 다 그려내야 되니까 한 번 잘못하면 계속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사실 그것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이후에 이야.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디스크와 온갖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걸리고 그럼 근데 그 또 작품은 혹시 네. 몇 번 만에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수없이 반복을 했겠죠. 수없이.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일필휘지로 가야 되니까 네, 한 번에 그 그림들을 하나에 다 그려내요. 다음은 그 우리 두 신부님이 이제 프랑스 가셨었지만 산 루이스 데이 프란세즈라고 네. 이제 그 프랑스 성당입니다. 사실. 이 이 성당에 이제 제대에 보면 이제 티치아노 그림이 있고요. 티치아노. 왼편에 보면 이 까라바지오라고 예.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를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 까라바지오를 이야기합니다. 이 까라바지오라는 화가는 빛의 예술의 창시자라고 해서 극단적인 이 극적인 빛의 그 변화들을 주면서 밝은 그 색감도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작업할 때도 그래서 그 옥상이나 옥상이 아니라 옥탑방 같은 데서 창문 하나 뚫어놓고 거기서 이제 빛의 그 극단적인 변화들을 주면서 색감들을 굉장히 네. 화려하게 이제 살려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 같은 경우도 초기 작품들이 거의 카라바지오 작품과 영향.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영향들을 받아서. 근데 이 까라바지오의 마테오의 사면작이 거기도 있습니다. 네. 아, 또 그래서- 본인이 마테오라고. 네, 제가 마테오에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까라바지오라는 화가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네. 사랑해서
그래서 항상 로마에 갈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 성당을 저는 꼭 가서 거기서 머물곤 하는데 여기도 이제 동전을 넣어서 불빛이 이렇게 맞아요. 들어와야 돼서 몇 분, 예.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뭐 그 성당에 보면 제일 그 경당 안에 이제 마테오의 3연장이 있는데 왼편에는 이제 마테오의 소명이라는 장면, 마테오를 부르신. 네, 부르심이라는 장면.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마테오냐를 갖고 있는데 맞아요. 야, 인마 너 나와 인마. 이거 약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럼 거기서 당대에 있는 그 옷들을 입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는 거다 이런 것들을 네.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흔히 마테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한편에는 동전을 주고 네. 한편에는 저요 이렇게 이제 맞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림이 이제 마테오의 소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마테오의 천사. 그래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제 마테오. 그래서 눈도 사실은 조금 흐릿하고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테오의 순교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신 장면을 하고 있는 그 루이지 성당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역시 다 지금 말씀드린 성당들은 다 무료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순례객으로 같이 네.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집 정말 로마 여행 중에서 광희 투어로 성당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네. 진짜 로마 꼭 가봐야겠다. 로마에 있는 성당들을 돌아보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마지막 꿀팁 하나 좀 전해주신다면 뭘 말씀해 주실까요? 마지막 꿀팁이요. 네. 일단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로마 안에는 근처에 성당이 있습니다. 네. 어디를 가보시더라도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었던 성인들을 대부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들 그냥 가까이라도 열려 있으면 먼저 한번 방문해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뭐 작은 성당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또 작품들이 소장돼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시간들이 촉박하시다면 유명 관광지 옆에 근처에 어디만 가셔도 여러 성당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 성지순례가 된다는 것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좀 여유 있으시다면 네. 우리가 12사도들 있잖아요. 그렇죠. 12사도 중에서 7사도의 성인의 유해가 다 로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간 들이지 않고도 네. 우리 진짜 12사도들의 모셔져 있는 유해가 모셔져 있는 성당들 가서 기도하고 순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몇 군데만 이렇게 가셔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정말 로마는 많이 가시는데 맛있는 데만 찾아다니시고 쇼핑만 하려고 그러시고 또 유명 관광지에서 나 여기 왔다 갔다 요 부분들도 좋지만 네. 그 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가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관광 쪽으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콜로세움이나 뭐 포로 로마노나 그다음에 팔라티노 언덕이나 이런 곳들을 많이 방문을 하셔요. 보통 네, 네. 보면. 근데 콜로세움을 일단 제일 먼저 가시고 거기에 보면 줄이 항상 엄청 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께서 뭐 단체 관광객으로 가시지 않는 이상은 표를 사실 때 대부분 통합권으로 사시거든요. 이게 표 살 때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그다음에 팔라티노 언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포로 로마노를 먼저 들어가셔서 거기서 통합권을 사시면 콜로세움 갈 때 전혀 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가실 수 있는데 보통 한국 분들은 다 일단 콜로세움을 가셔서 줄을 엄청 기다리시고 네. 네, 뭐 30분, 1시간 기다리셔서 네.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먼저 옆에 가셔서 표를 사시고 거기 여유 있게 보시고 콜로세움도 표 산 분들은 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 정도 또 네.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길을 좀 많이 헤매서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네. 보통 요새는 근데 뭐 앱들이 많이 좋아져서 핸드폰 갖고 이렇게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싶을 때 길 이름을 보시려면 보통 로마 안에는 1층과 2층 사이에 보면 그 사이에 길 이름들이 쓰여져 있어요. 네. 보통 우리 여러 군데 찾으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길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비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지 길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네. 그걸 보시면서 같이 지도를 확인하시면 이런 그 관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크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5년 이상 로마에서 거주하신 최강희 신부님의 그 생활이 모두 집결되어 있는 로마 특집 광희 투어를 위해 어젯밤 꼬박 새주신 우리 강희 신부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누는 고민, 오늘의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역을 3개월 앞둔 군화입니다. 전역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그때가 다가오니 불안하고 걱정만 되네요. 전역 후 복학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친구 중에는 벌써 취직이 된 친구, 인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전 토익 학원부터 다시 다녀야 하네요. 머리도 굳은 것 같은데 과연 학원 공부부터 전공 공부까지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더 큰 고민은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제 여친은 부대 안에서도 유명한 고무신이었어요. 면회, 편지, 소포 너무 살뜰하게 잘 챙겨주었고 군생활 내내 큰 힘이 되었는데 전역을 하려고 생각해보니 연애는 사치인 것 같더라고요. 당장 알바에 학원에 복학 준비까지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 솔직히 애정이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참 나쁜 놈이네요. 군화 거꾸로 신은 사람들 이해 못했는데 이젠 이해가 돼요, 신부님. 내분의 신부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 전이에요. 지금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 떨어지는 낙엽도 말년에는 조심해라. 그러니까 3개월은 길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3개월 마칠 때까지 근무 잘 쓰시고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일단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통 군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런 그 걱정을 많이 하지만 막상 나오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지내시고 그다음에 나오셔가지고는 또 그때 걱정을 다시 하시면은 네.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다만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문제 잘 생각하셔서 관계와 소통에 대한 어떤 성찰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3개월은 거의 100일 가까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게 불안감이 커지면서 아 이제 그럼 이것들 다 정리하고 그래야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강조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자친구가 이제는 더 이상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 아니면 자기하고는 그런데 군대에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왔던 거를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지 자신의 모습을 좀 정확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분별할 수 있으면 나중에 사실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때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서 너한테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이 여러 불안 요소들을 조금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서 그러면 그 식별할 수 있는 또 그런 해안들, 지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친구는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해요. 과거, 아이고 일단 군대 전역 3개월 일단 많이 남은 거고요. 네. 그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미래에 대한 지금 고민. 미리 땡겨다가 현재 지금 하고 있고 또 과거에 뭐 여자친구가 군 생활하면서 해줬던 그 과거에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현재 이 순간은 향유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는 온전히 건강한 의미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미래가 나의 현재로 되었을 때도 그 현재를 살아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나 어떤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지금 내가 이 말년 3개월을 이 현재를 얼만큼 성실하게 살 수 있는가 책임감 있게 그러면 지금 현재를 그렇게 열심히 살면 이 친구는 제대하고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이미 연습이 된 거죠. 현재 살아가기 방법을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떤 외부 자극에도 성실하게 잘 대처할 것이다. 그 재밌는 게 제대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무기력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다 책임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 될 문제 아니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일 제대로 잘 하셔야 되고 이 사람 나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지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을 생각은 왜 안 해, 솔직히. 이 보답을 해야 뭘 가지고 보답을 해야 될지 그런 거 고민하시라고 차라리. 그런 거 고민하시고. 그게 싫으면은 입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만약에 선조가 죽었나 봐요. 사실 좀 붕합니다, 여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오늘 저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로마 투어. 네. 정말 흥미로웠고 네. 아직도 더 많은 부분들을 못 들은 거. 특히 이제 먹방 투어 좀 관심 있었는데 네. 못한 거 좀 아쉽습니다, 사실. 네.
사실 한 20여 년 전에 로마를 갔다 왔는데 지금 광희 신부님 오늘 그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때는 모르고 갔었을 때였죠. 새신부 때. 지금 가면은 정말 더 심혈을 기울여서 들여다보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가을인데 저 혼자 반팔 입어서 죄송하고요. 아, 저도 있어요. 아 예. 막내가 열이 많아서. 열이 많아서. 네. 열이 많아요. 네. 근데 오늘 아니 지난 회 이번 회 이제 로마에 대해서 이제 최강희 신부님 TMI를 해주셨는데 요거 약간 너무 교과서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야사 버전으로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어요. 야사 버전 굉장히 야사 많을 텐데 버전. 네. 에피소드. 네. 그건 이제 제작진들이 알아서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빡히 안 하고 빡히. 네. 어제도 이제 밤에 네. 혼자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이거 2시간 혼자 떠들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진짜 네. 여러 군데가 굉장히 많고 네. 근데 꼭 로마만이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여러 좋은 곳들이 많은데 우리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살려서 우리의 마음도 또 신앙도 그리고 기쁨도 함께 살만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불어 해봤습니다. 네. 로마 광희 투어 야사편은 제가 로마에서 직접 보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오늘 나누고의 주제는 최고의 인간 신앙교육입니다. 정말 그때 어린이 미사 우리 때 너무 가혹한 거예요. 은하철도국 맞아요. 상달리 많아요. 그다음에 캔디 정말 그 가기 싫어 죽겠는데 누나들이 3명이고 재수를 했으니까 횟수를 따지면 6년 동안을 구일 기도를 했었던 건데 2년이면 고3 재수. 고3 재수. 그래서 계속 해야 돼. 쉴 수가 없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김정환 신부님. 오늘 어디서 보여준다에 따라서 자긴 그래. 야 이거를 나눠 먹자 그러면 신부님 저희들이 거진 줄 압니까?